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34페이지부터 235 그리고 여기 236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를 갑시다. 자, 이제 뭐라고 했냐? 이제 뭐 돈 벌 게 있냐? 이제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골자가 물어봤을 때 이제 경력자 나름 이제 경력자 조선 수탈의 경력자인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었죠. 할 것이야 많지요. 이제 거기서 또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는 돈 벌 것이 딱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자, 표독스러운 그런 위인이 충동하는 수작이다.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서 보시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러니까 나가 이제 방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어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독스럽다라고 이제 표독스럽다는 사납고 독살스럽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표독스러운 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어쨌든 이 인물을 보고 있구나 이런 단어 선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골자가 물어봤어요. 그런 보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손뜨기 선생 시골자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이제 일본인이죠. 이제 조선 수탈을 처음 하는 일본인. 자,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치어다보는 모양이다. 자, 튀어나오다 또 나오죠. 눈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이렇게 눈 위로 쳐다보는 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치어다보는 모양이다. 오, 이렇게 오호 이런 느낌. 자, 왜요? 한번 해보시려? 이렇게 시골자 선택이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살 꼬드기는 거지. 같이 조선 수탈하자. 렛츠고 조선 수탈. 뭐 이런 느낌. 자,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듯한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나와있지. 역시 그 꼬시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독하다라는 단어 선택 또한 웃고 있는데 교활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 선택을 통해서 역시 나가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정적으로 그 인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악독해 보인다, 뭐 교활한 웃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뛰고 한참 마주 보다가 자,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자 하면서 쭉 넘어서 편하고 재밌으네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도 쓸 수 있고 하면서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진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이만큼 순진한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와서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이제 그런 순수한 촌뜨기를 깨고 있다. 열심히 꼬드기고 있다. 자, 뭐라고 꼬고 있냐? 아이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나뿐이겠나요? 이제 좀 약간 넘어왔죠.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선반 위에서 떡이 뚝 떨어지면 어때요? 손 힘 안 들이고 떡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쉬운 장사가 있으면 저는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뜨기는 점차 침이 개오는 수작이다.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라이츠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제 깨면서 하위권들이 다 이러죠. 자,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슬슬 돈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사기꾼. 그쵸? 자,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어놓아야 하고, 자, 보증금을 돈 주세요. 그리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해야 되니까, 그러나 뭐 당신이야 형님이 헌봉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고, 보증금은 뭐 없어도 좋겠지.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꼬시는 이유가 나와 있죠. 형님이 헌병대에 있다. 아하, 형님이 헌병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꼬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선 수탈을 하는데 뒤에 헌병이 뒤에 딱 도와준다면 얼마나 더 든든하게 조선 수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골자를 꼬시고 있는 것이겠죠. 제따는 그러면서 꼬시면서 뭐 대단한 뭐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막 의시된다라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제따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것처럼 또 더구나 보증금을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면서 아주 호기만장이다. 아주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막 이런 거예요. 자, 1편 촌뜨기는 이제 이 순진한 뭐 순진하다고 해야 돼. 조선수탈을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나름 이제 조선수탈의 순진한 이제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
직업이다라는 점에서 속으로 해 하는 기색이다. 이 사람 뭐가 뭔지 몰라요. 단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양복이나 한벌 장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꼬시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촌뜨기가 그 말을 듣고 야 양복을 입으니 그냥 멋진 직업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속으로 해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남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 촌뜨기 시골자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인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자 막 꼬시고는 있지만 무슨 직업을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실상 곁에서 엿듣고 있는 나 역시 무척 궁금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양복을 입고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엄청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의 걸자는 그놈은 바로 더 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아있는 모양이다. 눈을 막 궁금한 거야. 뭐지? 막 눈에서 막 그 궁금한 표시가 막 있는 거야. 자,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와 그 외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가지고 막 좀 더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꼬셔가지고 덤벼가서 자신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저 그거 정말 하고 싶어요. 당신의 부하가 되면 될까요? 막 이렇게 말할 때까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수단 같기도 하다라고 자신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가 시골자에게 왜 직업의 종류를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제 추측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을까봐 이제 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시골뜨기가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조금 더 업돼가지고 자신의 부하가 되고 싶다라고 매달릴 때까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는 시골자를 충돌하는 사람의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오? 이렇게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그러니까 시골자랑 같이 온 친구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바로 욕탕에서 이제 목욕탕이었으니까 거기가 목욕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온 몸뚱아리를 이제 뜨거운 물 속에 있었으니까 몸이 막 시뻘겋게 근데 몸뚱아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면서 아시겠죠? 무슨 동작인지 뜨거운 물에서 일어나서 수건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닦으면서 한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보고 뒤를 이렇게 샥샥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뭐 이런 때문에.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는 딱히 관심이 없구나. 자,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면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입을 벌린다 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물론 이제 앞에까 여기까지는 하긴 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 아이고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자 하면서 나도 이번에 가서 헤어면 세 번째 대우만은 이미 한두 번 했네. 이제 세 번째 한다는 거예요. 자 내지 가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지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로 안내자에다가 인사이드 안에 있는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땅 안에다 라는 뜻이죠. 그럼 땅 아니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내 땅 아니라는 것이겠죠? 내 땅, 그쵸? 땅 아니라는 것은 내 땅이라는 거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디겠어요?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니까 바로 일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제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이 있다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지가 일본을 의미하는 거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본에 있는 회사에 딱 연락을 해가지고 요보들 자 아까 말했죠 조선인을 비하하는 뭐 조선인 뭐 이런 말 자 그래서 일본의 각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노동자들을 속여서 데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꼬드겨갖고 좋은 말로 막 잘 꼬드겨갖고 조선인들을 잘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을 일본에다 팔아먹어서 우리 돈 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서 저 바로 즉 조선의 쿠리 자 바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그런
이런 노동자들, 즉 여기서는 이런 쿠리들을 데리고 와서 조선에 있는 농촌 노동자들을 빼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개 어디서 많이 할 수 있냐?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도 그리고 강원도 그 다음엔 평안도까지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북한에까지 저 강원도까지 평안도까지 가서 조선의 노동자들 쿠리들을 데리고 와서 잘 좋은 말로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본에다가 큰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으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경상남도 쪽에서 가장 잘 우리가 수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아주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이렇게 조선인을 수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은 역시 어떻게 보고 있다고? 교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단어 선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나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속여가지고 일본에 있는 공장과 광산으로 팔아넘긴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방금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동경에서 이제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경성 서울로 오는 어디 배 안에 있는 어디에서 목욕탕 속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인들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이렇게 수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것을 듣고 지금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바로 주인공이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의 수탈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야. 이걸 듣고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다. 아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그 불쌍한 조선의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에 자, 어디로 갔다는 거야?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불황배, 술중에 이런 꾀에 속아서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수탈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달콤한 말로 꼬드겨가지고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죽도록 일만 시켜버리는구나 라는 요 사실, 그런 것을 좋은 사업이랍시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낄낄거리고 있는 이 모습, 이런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서술 방식,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쓰여져 있는 서술 방식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의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욕실에서 이제 일본인들끼리 서로 이제 조선인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수탈하면 좋죠. 이런 데가 좋아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수탈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화를 통해서 주인공인 내가 아, 조선의 수탈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일본인들의 대화는 바로 뭐겠어요? 내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니까 바로 간접 제시의 방법이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을 듣고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 생각은 어때? 서술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면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은 직접적, 어떻게? 직접적인 서술의 방식, 직접 제시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도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은 바로 어떻게? 서술을 통한 직접 제시의 방법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4페이지에 보이는 훌륭한 직업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얘네들이 말하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겠죠? 현지에 있는, 즉 일본에 있는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조선 농촌에 있는 조선의 노동자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일본 공장이나 광산에 비싼 돈을 주고 팔아넘기는 일, 하하!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고? 훌륭한 직업이라는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이어서 자, 이렇게 불황배의 술중에 속아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어. 치어다본다. 우리 또 얘기했죠. 치어다보다 이런 느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켜 떠가지고 이 자식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치어다본다. 보시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상판떼기라고 이제 비속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역시 나라는 주인공이 지금 이 수탈을 하는 일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거야. 상판떼기라는 단어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식이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형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자, 옳지. 그래서 시골자를 꼬드기려고 했었던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뭐라는 거야? 이자의 형이 현병의 군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현병의 군조라는 것은 군조는 바로 이제 하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자의 형이 헌병 하사관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수탈을 하는데 이 시골자를 잘 끼면 내가 수탈하는 뒤에 바로 헌병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수탈하는데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꼬드기려고 한 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자, 여기까지가 나는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본인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제 적개심, 화나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게 어떻게? 이 단어 선택. 상판떼기 얼굴인데 상판떼기를 지어다본다라는 점에서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뭔가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옆을 봅시다. 자, 걸자는 벙벙이 듣고 앉아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자, 걸자는 이제 그놈은 이런 거. 그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인인 나가 이제 이제 꼬드기고 있는 일본인들을 향해서 이제 걸자는 그 꼬드기는 일본인 벙벙이 자 어때요? 이제 어리둥절하면서 듣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얼굴, 그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조선 수타를 나름 처음 해보는 그 두 사람 있었죠? 그 시골자라는 사람이랑 시골자 친구 동행이라는 사람 있었죠?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그러겠니? 이 얘네들이 이제 나에게 넘어오겠구만. 좀 있으면 수타를 하겠다고 나한테 매달리겠구만. 이렇게. 자, 그러면서 신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 거 하니? 그러니까 남선 지방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을수록 한국에 이렇게 한국의 남쪽에 있을수록 응모자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남쪽이 수탈이 훨씬 더 잘 되고 북쪽이 수탈이 좀 어렵다라는 거야. 좀 적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이 남쪽은요.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내지인 또 나왔죠. 이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지인 이거를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내지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에서 내지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내지인은 역시 일본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쪽은요 일본인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남쪽이 그만큼 일본인의 식민 지배가 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쪽은 일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남쪽은 이제 수탈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이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은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 현의 서북 쪽에 있는 바다예요. 어쨌든 여기를 건너가서나 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은 추운 곳이겠죠. 그러니까 북쪽을 말하는 것이겠고 여기. 그리고 양지는 따뜻한 땅이죠. 그러니까 남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바로 그늘보다는 북쪽보다는 남쪽이 좋으니까 여보들 생각에도 여보 얘기했죠. 그 조센진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 그래서 여보들 생각에도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꼬드긴다는 거야. 너네들 어때요? 1년 12달 동안 죽도록 농사를 지어봤자 너네 가난해. 힘들어. 배고파. 이렇게 꼬드긴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추림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너무나 배가 고프고 보릿고개에는 역시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빈곤한 상태인 계절에는 그걸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보릿고개에는 시래기 쪽으로 부증이 나서 뒤질 바에야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야 차라리 자 번화한 동경이나 대판 제 일본의 오사카예요. 그러니까 아주 번화한 돈 많이 벌 수 있는 부유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도쿄죠. 도쿄 그리고 대판은 어디야? 오사카죠.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차라리 흥청망청 살아보라 이런 식으로 꼬드기면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거든. 그들도 누구 바로 유오버들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드기면 넘어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 촌에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 애들까지도 나도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이런 식으로 수탈을 하면 되는 거야라고 이제 수탈하는 나름의 팁을 알려주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수탈로 인해서 일본의 수탈로 인해서 피폐해진 조선의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인의 대화, 방금 이제 일본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이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간접 제시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표독한 위인은 누구예요? 바로 시골자를 꼬시고 있는 나름 이제 조선 수탈에서 경력자인 사람을 우리가 표독한 위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상대방을 막 깨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죠. 누구예요? 나름 조선 수탈에는 좀 처음 해보는 거야. 자, 그런 촌뜨기 시골자를 향해서 하고 있죠. 시골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양복을 입고 일하는 거라니까 해 하는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두 인물의 성격. 얘는 좀 표독스럽고 남을 막 꾀는 사람이고 얘는 좀 약간 순진하다라는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었고, 또 당시에 조선인들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생각과 태도. 그렇지, 조선인들을 이렇게 꾀면은 넘어온다고요. 예? 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태도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23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가 깜짝 놀란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거기에 있었죠.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참혹한 식민지의 현실을 인식한 부분이었죠. 자,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일본인들에게 속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는 조선 노동자들의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한 거랍니다. 이렇게 속여서 수탈을 당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됐죠. 대화를 통해서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뒤에 봅시다. 그럴 거야. 그 모집이야 쉽지. 이런 거. 그럴 거야. 이렇게. 자, 아직 북선 지방은 아직 북쪽은요. 우리 내진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덜 있기 때문에 아직 수탈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러니까 비교적 일본인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탈을 덜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꼬드겨도 좀 이렇게 모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도 미국 불원의 쪽박을 차고 나설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불원 여기 나와 있죠. 미국 불원에 앞으로 얼마 오래지 아니해서 쪽박을 찰 것이다. 어디가? 바로 북쪽이 쪽박을 찰 것이다. 그게 뭐예요? 북쪽도 조만간 점령해서 내가 수탈을 할 것이다. 우리가 점령해서 일본인들이 수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당시의 조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탈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본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이런 대사에서 알 수 있죠. 머지않아서 북쪽도 우리가 먹을 거예요. 쪽박을 찰 거예요. 걔네도 이제 가난하니까 우리에게 넘어올 거예요. 이제 이런 대사를 하고 있어. 나 진짜 이게 좀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좀 진짜 수탈하는 사람 같네요. 좀 약간.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이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이마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 자,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하고 물어봤네요. 자, 236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까요? 자,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이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더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자, 이 조선인들을 수탈하면 아주 수익이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탈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가 뭐예요? 먼저 여비가 있죠. 여비를 준다는 거예요. 여비라는 것은 먼 길을 떠나서 오가는데 드는 비용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까지 가는데 수탈을 하러 가는데 그 비용도 준다는 거야. 여비도 주죠. 그리고 일당도 준다는 거야. 일당은 하루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도 주고요. 일당도 준다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 데는 1원부터 2원까지 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모집할 때마다 돈 주고 하루하루 일하니까 또 돈 주고 그리고 가는 데까지 또 비용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공장에다가 집어넣느냐, 어떤 일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돈을 또 다르게 받는다는 거야. 자, 가령 방직회사, 방직회사는 여기 나와 있죠. 섬유나 화학섬유를 각용해서 실 뽑는 회사예요. 실 뽑는 회사에다가 여직공 같은 것으로 내가 보내게 된다면, 조선인들을 수탈해서 조선인들을 잡아와서 방직회사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임금도 싼 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좀 헐하고 조금 돈 좀 안 된다, 이런 느낌이고, 자, 광부같이 일 열심히 빡세게 하는 거잖아요. 광부는 진짜로. 자, 광부 같은 것들은 지금의 시세로도 1원 50전으로 2원 50전까지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방직회사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딱 보내는 것보다, 조선인들을 뽑아와가지고 방직회사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광부같이 야간 육체노동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라는 거죠. 자, 가령 1000명만 맡아가지고 와서 먹으려 1000명이나 데리고 왔나 보다. 와우. 자, 20삭 동안에 20개월, 2-3삭 동안에, 그러니까 2-3개월 동안에 엽이나 또 일당에서 남는 것을, 그러니까 엽이도 받고 일당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까짓 것 그만두더라도, 하하, 이렇게 1000명만 데리고 와서 내가 뭐 광부 같은 데다가 딱 집어넣으면 1,500~600원, 그 2,000원은 간데 없는 것일 테니 그런 벌이가 이 판에 어디 있어. 돈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오, 하하하하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수탈했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여기서부터죠. 나도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경험, 내가 나름 이렇게 수탈을 해봤어요, 예전에. 자, 그것을 예로 들어서 바로 시골자를 꼬시고 있는 부분이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자, 나도 맨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모집해서 갔지만 그때는 50명을 모아다주고 50명이나 데려갔나 보다. 그 다음에 실살고, 자, 실살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바로 실제 남는 실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500명을 모아다주고 실제 이익으로 남긴 것이 1,000원이었고 1,000원을 벌었고요. 두 번째는 올 가을에 800명이나 또 북한에도 또 종미 탄광에다가 내가 또 보냈다고요. 800명을 또 데리고 와서 또 보냈네요. 탄광에다가. 그리고 나서 2,000원이 들어왔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여기까지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 자,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가, 바로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자가 바로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겠죠. 시골자를 꼬시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자의 입에 침이 없이 1,000원, 2,000원을 신이 나서 뇌까리면서 이렇게 신이 나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목욕탕에서 나왔다. 자, 이게 신이 나면서 조선인들을 수탈하면 1,000원도 벌 수 있고 2,000원도 벌 수 있다. 우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이 났다라고 수탈하는데, 이렇게 신이 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조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바로 비인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자 모집원의 신이 나서 다른 일본인을 데리고 너도 한번 수탈해봐라 하고 충동질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37페이지 뒷부분의 줄거리 있죠? 이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뒷부분의 줄거리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이었죠. 나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1920년대를 대표하는 바로 사실주의 기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법을 써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염상서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경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형 구성이라고 했었죠. 여행을 하는 길, 로자가 길이에요. 그리고 여는 여행, 그러니까 길을 여행하는 거니까 여행하는 컨셉의 구성이었죠. 그래서 원래 동경에 있던, 일본에 있던 내가 바로 나, 이제 이나라는 주인공이 바로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바로 경성으로 서울로 가게 됐었죠. 서울로 가는 요 배 어디요? 배 안에서 뭘 듣는 거야? 바로 배 안에 있는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조선의 수탈의 그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 병성에 다시 도착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아내가 죽고 나서 죽어요. 결국에 아내가 죽고 났는데 다시 어떻게 나는 동경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왔던 대로 내가 다시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무슨 구성이라고 했어요? 특히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고 했었죠. 자, 이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당시에 당연히 우리 조선을 핍박하고 있는 일제 비판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었던 거였어요. 일본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 이런 일제의 수탈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봉건적인 조선의 현실, 그러니까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무지몽매한 정말 무기력한 그런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런 현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도 비판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제 뒷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온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배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설 속에서 본 거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가기까지 배 안에서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대화를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제 다 타고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진짜 눈으로 직접 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앞에서 이제 나온 부분은 어때요? 배에서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거였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탈이 심한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 조선의 현실이 비참했구나 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요. 직접 눈으로 내가 목격을 한 거예요. 자, 나는 김천역에 내려서 형을 만났다. 자, 여기서 형을 만났는데요. 자, 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봉건적인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형이라는 사람은요, 어떠냐고요? 전처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새로 다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비판 나오죠. 나가 조선의 인습으로 여기는 요소, 조선에서 없어져야 되는 풍습으로 여기는 요소, 아직도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조선인들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이 형이죠? 형이 지금 어떤 거예요? 아들 지상주의에 빠져있죠.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새로 아내를 또 맞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들 지상주의라는 아직 봉건적인 요소에 빠져있는 그런 형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네요. 이게 다 누구예요? 바로 조선의 현실, 당시 조선의 봉건적인 현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자, 또 두 번째, 또 이런 조선의 현실.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자, 형은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산소 걱정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가 조선의 인습으로 여기는 요소, 조선에서 없어져야 되는 풍습으로 여기는 요소, 이 사람이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소. 두 번째 뭐냐? 공동묘지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인 나가 생각하기에는 산소를 들이게 되면은 각 집집마다 산소를 들이게 되면은 땅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공동묘지에다 딱 땅을 사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묻고 산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왜 이거를 이해 못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조선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 누구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주인공 이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봉건적인 조선의 현실이고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집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죠. 이제 아내를 보러 왔으니까 원래 아내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아내가 죽었네요, 결국에.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들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집안이고 사회고 조선 전체가 자, 여기 줄 그어볼까요? 발표를 쳐볼까요? 자, 나는 조선의 사회 전체를 뭐라고 생각했냐?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구더기는 뭐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구더기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공동묘지 속에 있는 구더기니까 구더기는 누구겠어요? 바로 생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조선인들을 구더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구더기가 잔뜩 있는 그 공동묘지는 뭐라는 거야? 바로 그런 조선의 현실을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의 현실과 생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조선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어떤 걸 가지고 구더기라고 하고 공동묘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묘지는 바로 조선의 현실이고 그 안에서 있는 구더기 같은 것들은 바로 생기를 잃은 무기력한 조선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상징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주인공이 나가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공동묘지 같다든지 구더기 같다는 등 이런 식으로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요,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아내를 사랑보다 연민이라는 거, 연민은 불쌍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좀 불쌍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면서 가련하게 여기면서 역시 나는 다시 돌아가죠. 아내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야? 탈출하듯이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탈출하듯이 가는 거야. 공동묘지 같은 이 조선의 현실에서 나는 탈출하듯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현실에서 도피하듯이 간다, 탈출하듯이 간다로 했으니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조선의 현실 우리 봤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나는요 바로 동경에서 경성으로 오는 이 배 안에서 일본인들의 목욕탕 안에서 하는 대화를 듣고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알았잖아요. 그리고요, 경성에 와서 직접 어땠어요? 여기 와가지고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제 알게 됐죠? 그럼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지식인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 지식인은 어때?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당시의 지식인의 모습, 이거 어때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요약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없는 학생은 역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큰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자, 만세정 염상섭의 소설이죠. 현대소설이고요. 그리고 사실주의 소설 염상섭이라는 작가가 이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염상섭은 이제 여러분들 작가분이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렇게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연관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로형 소설이라고 해서 여행하는 컨셉의 소설이었어요. 특히 여행하는데 어떤 여행이었어요? 원래 갔던 데서 동경에서 서울로 경성으로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오는, 갔던 데서 다시 돌아오는 원점 회귀형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점 회귀형 구조라는 것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자, 이게 여로형 소설 하면은 이 만세전이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와요. 여행하는 컨셉이잖아요. 진짜로 여행을 하면서 왜 여행하는 컨셉을 했을까요? 여행을 하면서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행하는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이 동경에서는 아프다고 해서 떠났죠. 배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본 건 이거죠. 배 안에서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여행지마다 각 가는 곳곳마다 주인공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해가고 있는 주인공의 생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로형 소설의 대표적인 것으로 만세전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쭉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이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어때요? 도망치듯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다시 결국에 돌아간다라는 점에서는 어때요? 현실 도피적인 바로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연결되죠? 그래서 현실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지식인, 소극적인 지식인의 한계, 어떤 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점 회귀형 구성이 취해져 있는 것이랍니다. 성격을 볼까요? 역시 사실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주의. 그래서 사실적이고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어때요? 일제강점기에 그런 조선 수탈을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배경은 1918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제목이 만세전. 어떤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는 그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만세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 되는 거죠. 3.1운동이 언제 일어난대요? 아이고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919 이전이니까 1918년에 겨울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보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만세를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리고 공간은 어때요? 동경에서 서울로 오가는 여정이죠. 동경에서 아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주제는 뭐겠어요? 동경에 있는 유학생 나가 바로 어떤 걸 봤어요? 바로 눈에 비친 조선의 이 현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죠. 자, 특징은 원점 회귀형 여로형 구정. 이제 아시겠죠? 다시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현실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사실적, 사실주의, 사실적 이렇게 1920년대 사실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염상섭 작가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품의 구성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발단해서 이제 우리 동경에서 아내가 아프다는 전보를 받고 이제 서울로 경성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쭉쭉 하면서 바로 안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배 안에서 조선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두고 아주 화가 났더라.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왔다가 결국에는 아내는 죽고요. 죽은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 어때요? 다시 동경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가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다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사건이 조금 더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 나의 시선에 따라서 조선의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고 조선인들을 대하는 일본인들 태도를 우리가 보고 당시 조선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실적으로 전달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조금 더 그 사건이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했으니까 여기 볼까요? 핵심 세 번째. 주인공 작품에 나타난 비판의식 뭐겠어요? 여행의 초반의 여행에서는 일본에 팔려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조선인의 모습, 그리고 가난한 조선의 농촌 현실, 그리고 일제 통제와 탄압이 극심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조선의 현실이라고 해서 일제에게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면 여행의 마지막에서는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가? 도망치듯이 동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죠. 누가요? 바로 그 지식인이요. 바로 나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 근대적인 의식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인의 모습 비판하고 있었죠. 그 아직도 아들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공동묘지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어때요? 도망치듯이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굴적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바로 소극적인 지식인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행의 초반에서는 이 현실, 조선 일제 수탈을 당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 을 비판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소극적인 지식인의 모습 그리고 전 근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기력한 민중, 조선의 민중들 두 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있었죠. 무덤과 공동묘지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것은 상징이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런 조선의 현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어때요? 무덤이나 공동묘지 역시 조선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구덕이라고 했어요. 구덕이는 누구였어요? 구덕이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바로 본건적인 지식인 무기력한 지식인의 이런 모습, 생기를 잃어가는 무기력한 조선인들을 우리가 이제 구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무덤과 공동묘지는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일제강점기의 조선을 참담한 현실, 그리고 3.1운동 직전의 집단적인 절망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덤이나 공동묘지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요약 정리까지 다 했죠? 다음 시간에는 뒤에 학습활동 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 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